정책으로 출산을 장려하자고 하면서 출산 장려하는 것도 좋지만 출산해서 자라고 있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기준이 안녕하세요. 충북지방 변호사회 박아롱, 이규철, 임경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이혼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 보통 둘 중에 한 사람이 자녀를 맡아서 키우게 되는데요. 그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쪽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에 대해서 상대방의 부담 부분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친과 비양육친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죠. 그러면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각각 부담분은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표를 보시면 2021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고 되어 있죠.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최초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고요. 이후에 2014년, 2017년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1년 세 차례에 걸쳐서 산정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정 기준표가 실제 이혼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이혼 사건 실무에서 구체적인 양육비를 정하는 아주 중요하고 일반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 법령이나 대통령령 같은 것들처럼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요. 그 통상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면 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정 기준표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표에서 가로축은 부부 합산 소득입니다. 100만 원 단위로 구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이고요. 2살 단위로 구간을 나누고 있죠. 그리고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비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산정 기준표에도 만 18세까지만 구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소득이라는 거는 세전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후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양육비는 세전 소득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한 개념이고요. 정부에서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직장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됐다거나 충분한 근로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실무상 학력이나 자격, 경력, 예전에 얼마를 받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추정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산정 기준표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있고요. 그 만 15세의 딸이 1명, 만 8세의 아들이 1명인 4인 가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소득은 양육자가 세전으로 180만 원, 비양육자가 세전 270만 원이라고 하고 그 두 사람의 합산 소득이 470만 원이라고 하면 그 가로축은 네 번째 구간이 되고요. 여기에서 아들은 세로축 세 번째 구간, 그리고 딸은 세로축 맨 마지막 구간이 되겠네요. 그러면 아들의 표준 양육비는 114만 원, 딸의 표준 양육비는 140만 2천 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정 기준표의 금액은 아이 한 명당 전체 양육비이기 때문에 각각의 표준 양육비를 부부의 소득 비율에 따라서 이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드린 예시의 경우에는 비양육자의 분담 비율이 60%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딸과 아들의 표준 양육비 합계를 합하면 252만 2천 원인데 여기에서 60%라고 하면 152만 5,200원이 됩니다. 즉,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양육비가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네, 그런데 양육비를 정하는 데에는 소득과 자녀의 나이 외에도 부부가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 사실 서울에 살면서 아이 키우는 비용과 저희
다른 지역에서 아이 키우는 경우는 많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혹시 아픈 곳이 있어서 매월 치료비가 좀 많이 든다든지, 아니면 부부의 교육관에 따라서 교육비 지출이 특히 많은 경우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 사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법원은 산정 기준표를 발표할 때 여러 가지 가산 및 감산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사정들이 표준 양육비에서 금액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경우를 예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더 적으면 양육비가 올라갈 수 있고요. 더 많으면 양육비가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해서 부부가 합의하거나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양육비를 이제 지급해야 될 비양육자가 주지 않으면은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형사처벌로 강제하기도 어렵고요. 당장 비양육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잡히지 않으면은 강제로 양육비를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을 우리 법에서 몇 가지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이 변호사님,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판결로 확정되거나 공증을 받은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비양육자의 재산조회, 재산 명시 등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비양육자의 재산이 확인된 경우에는 경매, 압류, 추심 등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그 양육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양육비 이행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그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의 가둬두는 감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네, 민 변호사님, 비양육자의 직장으로부터 양육자가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박아람 변호사님처럼 이혼 사건을 정말 전문적이고 오랫동안 해오시는 분들이 아니면 변호사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양육비 채무자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번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내려지면 비양육자의 직장에서 비양육자의 급여 중에서 양육비를 떼어내서 직접 양육자에게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비양육자가 직장 생활을 계속하는 이상 양육비를 못 받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신청하면 이거를 신청해서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명령을 해야 직장으로 이 명령이 송달이 가기 때문에 신청하면 내 직장이고 알려지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또 지급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사실적인 강제적인 심리적인 강제적인. 근데 뭐 이것도 그냥 무시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렇죠. 네, 양육비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이 변호사님, 그러면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 소득자인 경우에는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될 텐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재산은 많은데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를 위해서 마련한 제도가 있는데요. 그 담보 제공 명령과 일시금 지급 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육자가 신청할 경우에 법원은 상당한 기간 내에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요. 또한 양육비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한 그런 방법들만으로 사실 양육비 이행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배드파더스라고 사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의 명단을 공개해서 이제 또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정보 공개, 신상 공개 이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졌다고요? 네,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운전면허 정지를 시키고 출국 금지를 시켜서 이러한 제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이행 명령 등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서 감치 결정까지 내려졌는데, 여전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 여성가족부 장관의 결정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근무지 등이 공개될 수 있고 지방경찰청을 통해서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재가 있으니까는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현실적인 변제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보입니다. 출국 금지시키고 신원조회 할 수도 있고 운전면허 정지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 사례에서는 이것만을 가지고 양육비를 받아내는 경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자체를 그냥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동학대로 보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형사처벌을 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위원회 논란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논의되다가 제외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운전면허를 생계로 하는 사람들은 정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조금 더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우리가 국가 정책으로 출산을 장려하자고 하면서 출산 장려하는 것도 좋지만 그 출산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네.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이혼가정의 양육비 문제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드린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